안녕하세요. 림쌤의 10분 역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학습 가이드 림쌤입니다. 오늘은 3-2 동아시아 지역 질서의 변화로 돌아왔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 중국 역사에 대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유라시아 대륙에 엄청난 대제국을 건설했던 몽골, 기억나시죠? 이 몽골이 세운 나라 원은 14세기 중엽 치열한 황희 다툼과 자연재해, 교초의 난발 등 경제혼란으로 점차 쇠퇴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원이 쇠퇴하자 홍건적 출신인 주원장이 반원 세력을 모아 명을 건국하게 됩니다. 이 주원장 홍무제는 농민 출신으로 황제의 자리에 오른 독보적인 인물인데요. 난징을 수도로 새로운 나라 명을 건국하니 다시금 한족 왕조가 중국 대륙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주원장 홍무제는 나라의 기틀을 탄탄히 하고 황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숙청을 시작하고요. 재상제를 폐지해 모든 권력을 황제에게 집중시킵니다. 이 재상제에서 재상은 중앙정부의 최고 책임자로 황제를 보조하는 역할을 했는데요. 홍무제는 재상인 송상을 폐지하고 나라의 실무를 담당하는 육부를 황제 직속으로 두어 황제의 권력을 극대화시킵니다. 그리고 한족의 유교적 전통을 회복하기 위해 학교와 과거제를 정비하고 백성의 교화를 위해 황제의 6가지 가르침인 유교를 반포하기도 합니다. 이 유교에는요, 어른 공경과 효 등 유교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황제권을 강화하고 한족의 전통을 회복한 홍무제는 향촌사회의 통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토지대장과 호적대장을 새로 작성하여 이갑제를 실시하는데요. 중요합니다. 이갑제란 마을에 이장을 두어 이장이 돌아가면서 세금을 징수하는 제도로 이는 관리의 수탈을 줄이고자 농민이 직접 조세를 징수하도록 한 향촌 제도였습니다. 이렇게 홍무제가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고 난 이후 영락제는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기고 자금성을 건설하는데요. 와, 여러분 이 자금성이요?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그 면적만 무려 72만 제곱미터에 건물이 700여 개, 방이 무려 9,999개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자금성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고대 건축물인데요. 이 성을 짓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부역에 동원되었을까요? 실제로 약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장장 15년에 걸쳐 완공했다고 합니다. 암튼 이렇게 황제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엄청난 규모의 성을 지은 영락제는 적극적인 대외 정책을 펼치는데요. 북쪽으로 밀려났지만 근근히 명맥을 이어가고 있던 몽골을 수차례 공격하고요. 베트남을 흡수해 영토를 확장합니다. 그리고 명나라 중심의 국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정화를 시켜 대규모 항해를 시작하는데요. 중요합니다. 이 정화의 함대는 동남아시아와 인도양을 거쳐 아프리카 동해안까지 진출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정화의 항해 이후 조공체제가 확립되어 무려 30여 개의 나라가 명에게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이 그림은 기린도인데요. 동아프리카에서 벵골국을 거쳐 영락제에게 바쳐진 조공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잘 나갔던 명은 과연 어떻게 쇠퇴하게 될까요? 명은 대외 정책 중 하나로 해금 정책을 실시하는데요. 해금 정책이란 해상 무역을 금한다라는 의미로 조공과 채권 관계를 제외한 민간인의 해상 무역을 엄격히 금지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금 정책은 주변국의 반발을 샀고요. 무역의 확대를 노리고 북쪽에서는 몽골이, 동남 해안에서는 왜구의 침략이 이어집니다. 거기에 임진왜란 때 조선에 무리하게 군사를 지원하고 여진족과의 전쟁 등으로 막대한 군사비를 지출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국가재정이 바닥나자 황실은 백성들에게 가혹하게 세금을 징수하고 이에 각지에서 농민반란이 일어나며 결국 명은 이자성의 농민봉기로 멸망하고 맙니다. 이렇게 명이 쇠약해져 갈 때 만주에서는 누르하치가 여진족을 통일하고 후금을 건국하는데요. 이후 태종인 홍타이즈가 내몽고를 복속시키고 국호를 청으로 고쳐 조선을 침략하게 됩니다. 그 전쟁이 바로 병자호란인데요. 전쟁의 승리로 조선을 굴복시킨 청은 이후 베이징에 입성하며 명실상부 중국 전역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러한 청나라는 강희제, 옹정제, 건융제 이 3대 황제 때 전성기를 누리게 되는데요. 중요합니다. 먼저 강희제는 한인 무장의 난과 타이완의 반청 세력을 진압하며 중국 통일을 완성합니다. 또한 러시아와의 조약을 통해 국경을 확보하는데요. 이때 러시아와 청이 맺었던 조약의 이름은 네르친스크 조약입니다. 또 옹정제 때는 각종 제도를 개혁하여 황제권을 강화하고 황제 독재 체제를 완성하는데요. 새로운 화의 사상을 제시하며 청의 통치를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화의 사상이란 중화 사상을 말하는 건데요. 중화 사상은 중국인들, 특히 한족들이 가지고 있는 뿌리 깊은 중국 중심의 사고방식을 말합니다. 중화사상에서 한족과 이민족은 철저히 구분되는데요. 옹정제는 태어난 곳을 가지고 이를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덕만 가지고 있다면 중화가 될 수 있다는 새로운 화의 사상으로 만주족인 자신들이 한족을 다스릴 명분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걸륭제는 청의 최대 영토를 확보한 파이팅 넘치는 군주였는데요. 몽골의 남은 세력을 정복하고 영토 확장에 힘을 쏟습니다. 보이시죠? 이게 바로 최대 영토를 확보했던 청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걸륭제는 중국의 전통 문화를 집대성한 사고 전설을 편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족의 농경 문화와 북방민족의 유목 문화를 통합하고 대제국을 건설한 청은 한족들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강경책과 회유책을 적절히 사용하며 중국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 청의 통치 방식 중요합니다. 우선 강경책으로는 만주족의 전통인 변발과 호복을 강요하고요. 한족의 중화사상을 탄압하고 만주족을 비판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하지만 회유책으로 중요 관직은 만주족과 한족을 동시에 임명하는 만한병용제를 실시하는데요. 이로 인해 명예 지배층이었던 신사층은 청나라 때도 관직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중국의 전통적인 유교 문화를 존중하고 과거제를 실시하는 등 기존의 명예 제도를 모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족 이외의 기타 민족들을 다스리기 위해 토착 지배자가 그 지역을 다스리는 간접 지배 방식을 택하고요. 소수 민족의 종교와 관습을 인정해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름 현명한 방법으로 나라를 다스렸던 청은 대외관계에 있어서도 청 중심의 국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는데요. 먼저 여러 나라들과 조공, 책봉 관계를 맺습니다. 이때 청의 조공을 바치던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조선입니다. 그리고 서양 국가들과의 무역관계에서는 공행을 통한 제한적인 무역만 허용하게 됩니다. 이 공행은 광저우에서 활동했던 상인단체로 서양과의 무역은 오직 공행을 통해서만 가능했고 이러한 무역정책은 이후 아편전쟁의 원인이 되는데요. 이 아편전쟁 부분은 나중에 중국의 근대화 파트에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우리는 명청시대의 경제발전에 대해 살펴볼게요. 이 중국의 경제발전은 사실 앞시대에서부터 쭉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명청시대에는 특히 상품작물의 재배가 활발해지면서 농업이 더욱 발달합니다. 이때 재배된 상품작물은 뽕이나 면화가 주를 이뤘는데요. 창장강 하류에서 상품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하면서 쌀의 주산지는 창장강 중상류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옥수수와 감자, 고구마와 같은 외래작물의 보급으로 농업은 더욱 발달하고요. 이로 인해 생산력이 증대되며 인구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청때에 인두세가 폐지되며 중국의 인구는 더욱 늘어나는데요. 인두세란 일정 연령이 되면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일률적으로 내던 일종의 주민세와 같은 세금입니다. 이러한 인두세가 적용될 때는 세금을 피하려고 호적의 이름을 올리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청때에 인두세가 폐지되며 인구수가 급증하게 된 것입니다. 암튼 이렇게 농업이 발달하고 인구가 늘며 중국의 수공업과 상공업은 더욱 발전하는데요. 비단과 면직물, 도자기의 생산이 더욱 활발해집니다. 특히 징더전이 중국 최대의 도자기 생산 도시로 성장하는데요. 징더전의 도자기 공장에서 도자기가 대량 생산되며 중국의 경제는 더욱 발전하게 됩니다. 이때 발달한 도시로는 수저우와 항저우 등이 있고요. 이 밖에도 여러 중소도시들이 출현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시기 전국적인 유통망을 가진 대상인이 출현하여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고요. 대외교역도 더욱 활발해집니다. 특히 중국의 질 좋은 비단과 도자기, 차 등은 상당한 인기 품목이었는데요. 이로 인해 전 세계의 은이 중국으로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도자기는 은을 끌어모으는 효자 상품이었는데요. 유럽에서 중국의 도자기가 유행하여 당시 유럽의 귀족들은 중국의 도자기를 소유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부의 척도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은이 유통되기 시작하자 중국은 화폐의 기본 단위를 은으로 하고 세금도 은으로 걷게 되는데요. 명때는 여러 항목의 세금을 토지세와 인두세로 각각 합쳐 은으로 내게 하는 일조 편법을 사용하고요. 청때는 인두세까지 토지세에 포함하여 은으로 납부하게 하는 지정은제를 세법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경제가 발달했던 명청시대의 사회와 문화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먼저 이 시대를 지배하던 지배층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의 멸망 이후 들어선 새로운 왕조 명은 한족이 세운 왕조답게 공부에 힘쓰게 되는데요. 전국에 학교가 세워지고 과거 시험의 문이 넓어지면서 새로운 사회 계층인 신사층이 출현하게 됩니다. 중요합니다. 이 신사층이란 전직 관료나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지식인들로 유교적인 소양을 갖춘 명예 지배층이었는데요. 청때에도 청과 타협하여 부역의 면제 등 지배층으로서의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앞서 청의 강경책과 회유책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청은 신사층을 포섭하기 위해 그들의 특권을 일정 부분 인정해 주었고 이로 인해 신사층은 명은 물론 청때에도 지배층으로 자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때에는 이 신사층이 기존의 형식화된 성리학을 비판하며 새로운 학문인 양명학을 발전시키는데요. 양명학은 왕양명이라는 사람이 만든 학문으로 인간의 본질적인 평등을 주장하며 지행합일의 실천을 강조하는 학문입니다. 그리고 청때에는 문헌에 근거한 실증적인 학문인 고증학이 발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중국 왕조의 나라별 학문도 중요합니다. 한의 홍고학, 송의 성리학, 명의 양명학, 청의 고증학까지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명청시대의 사회문화로 돌아와 볼까요? 명청시대는 상업의 발달과 학문의 발달로 서민문화가 발전하는데요. 특히 서민문학의 발달이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명의 수호전과 삼국지연이, 서유기와 같은 소설이 유행하고요. 청때에는 홍루몽이라는 작품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청때에는 중국의 전통 연극인 경극이 유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서양 문물이 활발하게 들어오던 시기인데요. 명나라 말기에 서양에서 카톨릭의 선교단체인 예수회가 중국 포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많은 서양 문물이 전해지게 됩니다. 예수회는 중국의 지식인들을 포섭하기 위해 서양의 학문을 적극적으로 소개하는데요. 이 시기 선교사인 마테오 리치는 고려만국전도를 제작하고 천주시리를 저술하게 됩니다. 고려만국전도는 전 세계를 표시한 세계지도로 마테오 리치가 베이징에서 제작한 최초의 세계지도입니다. 이러한 세계지도는 중국인들의 중국 중심 세계관에 큰 변화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테오 리치가 저술한 천주시리는 한문으로 쓰인 천주교의 교리서입니다. 이후 조선에도 전해지게 되죠. 또 아담샬이라는 선교사는 발전된 역법과 대포 제작 기술을 전하고요. 베이징에 천문대를 세우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국에 불어온 새로운 변화의 바람은 과연 이후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요? 그 뒷이야기는 나중에 사단원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명과 청에 대해 공부해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중요 포인트,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를 주도했던 명과 청, 각각의 발전 과정을 잘 정리하시고요. 특히 명에서는 홍무제와 영락제의 업적을 중심으로 공부하시는 거 중요합니다. 또한 청에서는 한족을 다스리기 위한 청의 통치 방식 중요하고요. 명정시대의 사회와 문화, 그리고 경제의 발전까지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 뿅!